좀 많이 달라져요. 달라지고, 그래서 심지어는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소셜 시큐리티를 찾을 수 있을 수 있는 그 소셜 시큐리티의 기본 금액이 고갈이 나서 내가 몇 살 되면 못 찾을 수 있다더라. 그 얘기가 옛날에 그 부시 대통령 됐을 적에는요, 아주 막 그것이 거의 현실화돼 갖고서는 소셜 시큐리티를 내가 매니징하게 해달라는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나왔는데 우리 필드에서는 얘기합니다. 국회의원들 나이가, 특히 상원들 의원 나이는 모두가 다 소셜 시큐리티 받아먹는 에이지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것이 고갈 안 되고 받을 수 있는 장치를 해놓고 운영한다. 걱정 말아라. 근데요, 꼭 그렇게 그 상원의원들, 하원의원들 나이를 지적하는 것보다도 소셜 시큐리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쭉 설명드리면 이해하겠는데, 벌써 웨이백 그 1960년대에 들어서부터 이 고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받아 쓰는 사람들 나이가 올라가니까 자꾸 더 받아 쓰는 돈이 많아지잖아요. 막기 위해서 이미 플랜에서 소셜 시큐리티 그 돈은 받아들이는 재원을 더 많이 확보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우리가 제일 심각하게 느꼈던 것은 월남전 때입니다. 월남전 때에 국방비가 딸려서 소셜 시큐리티 펀드를 국방부에서 많이 꽂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갚을 거냐 안 갚을 거냐, 갚게 할 거냐 안 갚게 할 거냐, 이게 굉장히 그 악유가 많았고, 그 다음에 또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은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그 액수가 조정이 되는데, 우리가 지금 계산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이 정확한 인플레이션 인덱스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알기가 많았어요. 그 당시에 제가 그 클래스에서 들은 얘기로서는 우리 그 국회에서 텍스 히어링 프로페셔널로 되어 있는 그 교수한테 제가 교육을 받았는데, 그 양반이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1940년대에 집에서 어머니가 백금 클린을 적이면 자기가 백금통을 밀고 다녔대요. 무거워서. 지금 이해들 하실 거예요. 그럼 어머니가 백금 클린을 적이는 집안이 시끄러워서 아무리 떠들고 얘기해도 알아들을 수가 없는 백금 클리너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그 교수가 백금 클리너가 그 뒤로다가 10배가 올랐는데 10배 오른 지금 걸 쓸래? 아니면 그때 걸 쓸래? 손들어보라 이거야.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그것이 인플레이냐 아니면은 퀄리티가 좋아지느라고 드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값이 올라간 것이냐. 그 다음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미국에 처음에 오셨을 적에 아파트에 사시면서, 아파트가 센트럴 에어 컨디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벌써 3월달만 되면 아파트 꺼서 추워서 떨떨들고 지내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마 경험들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파트는 방마다 보면 에어컨이 따로 되어 있고 컨트롤하게 되어 있고, 방마다 보면은 와셔 드라이어가 있고 다르거든요. 그런데 디파트먼트 오브 레이버에서 그 인플레이션 인덱스를 뽑아낼 적에 보면은 어느 지역의 아파트 값이 작년보다 얼마가 올랐고, 뭐 어느 지역에 뭐가 올랐고, 이런 이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아파트가 실제 1900 제가 68년도에 왔는데요. 그 당시에 질적의 그 아파트 값이 지금 더블이 됐다고 해서 이게 인플레이션이 100%냐 아니면은 퀄리티가 올라가서 된 것이냐, 이것이 항상 상원 이 의원회에서는 알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갖고서 많은 그 상원 의원들이 이거 다시 조정해야 한다, 인플레이션 인덱스를 조정해야 한다. 조정하게 되면 피해를 보는 것이 소셜 시큐리티 받는 사람들이 피해를 봅니다. 여러분이 그 인플레이션이 그 얼마가 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소셜 시큐리티 그 베네핏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걸 떨고 놓으면은 소셜 시큐리티 받는 금액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어느 대통령이든지 이 인플레이션 인덱스를 조정하는 사람은 다음번에 선거에 당선되리라는 것을 기대 말아라.
그렇죠? 예. 그래서 알면서 그대로 넘어가는 것이 지금 이 인플레이션 인덱스예요. 알면서 넘어가는 것이. 그 시네트 그램이요. 그 교수할 때도 그랬고 그 외에 그 시네터가 되고서도 그렇고 인플레이션 인덱스를 고쳐야 한다는 걸 굉장히 주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네터 그램의 입에서 인플레이션 인덱스 조정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어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예. 그 양반이 옛날에 경제과 교수였었거든요. 예. 그래서 뭐 했는데 이와 같은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의 지금 우리가 소셜 시큐리티가 고갈돼서 앞으로 소셜 시큐리티를 못 받을 것이다 하는 염려는 안 하시는 게 편하네요. 그 다음에 이 소셜 시큐리티를 안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국에 그 철도 계통에 근무하시는 분은 레일로드 그 펜션 플랜이 있어가지고선 그 거기에서는 소셜 시큐리티를 띄지 않고 자기네가 소셜 시큐리티처럼 펜션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그 철도 계통에서 리타이어하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소셜 시큐리티를 굉장히 풍성하게 받아요. 그 다음에 연방 정부가 제가 알기로는 1980몇 년도까지 연방 정부 펜션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페더럴 거버먼트에서 리타이어하신 분들은 그 당시에 리타이어한 분들은 우리보다 펜션이 훨씬 좋아요. 1년에 8만 불, 9만 불 이렇게 받아요. 받는데 연방 정부는 그것을 폐기했어요. 부담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기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RR, 그 레일로드 엠플로이는 아직까지 그 펜션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군대는 그게 없어요. 군대는 이제 완전히 우리 소셜시큐리티 돌아왔어요. 그래 돌아왔는데 여러분들 한번 제가 드린 이 소셜시큐리티에 대한 상식이라고 제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가 이걸 만들어 놨는데 뭐 조금 미스리드 될 수 있는 것도 있을지만은 그런 대로 보편적으로 괜찮아요. 소셜시큐리티를 그러니까는 지금 나이가 그러니까는 73세 된 분, 1950년도에 일을 하신 분들은 그 당시에 소셜시큐리티를 맥시멈 3,000불 봉급까지만 소셜시큐리티를 냈어요. 6.2% 지금 같아요. 그러나 3,000불까지만 냈어요. 그것이 여기다 제일 마지막에 제가 2016년으로 끊어놨는데 여러분이 그 의미가 없어서 제가 끊었어요. 그 뒤로는 13만 7천 불, 지금 14만 7천 불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 뒤로다가 2016년도에는 봉급이 11만 8,500불까지 소셜시큐리티를 받습니다, 정부가. 그러니까 보세요. 3천 불 올 때보다도 지금 받는 금액이 높아졌으니까는 세율은 같지만 소셜시큐리티 들어가는 돈은 무지개 많죠? 이게 자꾸 올라가요. 올라가고, 그 다음에 소셜시큐리티를 받는 연령이 여기 앉으신 분들 대개 아마 전부 65세가 그 레귤러하게 받았을 거예요. 받는데 이게 자꾸 올라가서 지금은 66세 아마 7개월인가 8개월인가 될 거예요. 지금 금년이 되는데 이것이 자꾸 올라가고 해서 이제 67세가 돼야지 정년으로 소셜시큐리티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데 앞으로 제 생각에는 한 5, 6년 이내에 국회에서 또 문제가 돼갖고 또 올릴 겁니다. 또 올릴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거니 평균 수명이 올라가니까 옛날 같으면은 제 나이만 하더라도 어디 가서 노인이라고 제가 그 이름 올릴만 하죠. 근데 지금은 말도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황교안님 계시니까 저 가만히 있겠어요. 하여튼 이렇게 연령이 올라가기 때문에 소셜시큐리티를 받는 정년이 올라가요.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에 앉으신 분들의 경우는 65세라고 본 적에 65세지만은 3년 전부터 돈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럼 3년 전 미리 받는 사람은 1년에 8%씩 벌금을 매깁니다. 그래서 돈을 적게 받았고
그 다음에 65세지만은 70세까지 자기 소셜시큐리티 받는 것을 미룰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1년에 8%씩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그 텍스 리포트를 하면서 보니까는 1년에 WTO펌이 소셜시큐리티 57,700불까지 올라간 사람을 봤어요. WTO펌에. 그러면은 한 달에 4,000불 이상 받는 거거든요. 괜찮죠. 부부간에 그 양반은 부부간에 그렇게 받아. 그러니까는 그 10만 불이 그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살죠. 그러니까 소셜 시큐리티를 혹시 자녀분들 중에서 리타이어 할 에이지가 되거든 너희가 일찍 리타이어하고 뭐 늦게 리타이어하는 건 관련이 없는데 소셜 시큐리티 받는 것은 70살 넘어서부터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런 거니? 그거 다 찾아먹는 그런 그 건강을 유지하는 데는 걱정 없어요. 의사들이 다 그거 해줘요. 그러니까는 걱정 없어요. 그러니까 전에 65세 때 제가 그 선형방송이라고 그려보니까요. 82세가 되니까는 그 65세에 받는 거하고 70세에 받는 것이 크로스오버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82세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자기가 일을 보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대개 90세 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는 괜찮아요. 그래서 꼭 그 자녀들 보고 애드바이스 할 적에는 이 페이먼트 소셜시큐리티를 지금부터 찾지 말고 70세부터 찾아라. 전 지금 아주 강요합니다. 강요해요. 그래서 그걸 꼭 해주시고요. 지금 제가 드린 그 용지는요. 소셜 시큐리티를 이제 그 자기 그 옛날 나이 때 자기가 소셜 시큐리티를 내던 거 1950년도에는 3,000불에 대해서 소셜 시큐리티를 물었고 그 다음에 제가 와서 보니까는 7,800불까지에 대한 소셜 시큐리티를 물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100만 불을 벌어도 소셜 시큐리티는 그 이상 금액에 대해서만 그까지만 물고 그다음 다 안 물어요. 네. 단 메디케어 텍스는 묻니다. 메디케어 텍스는 그것이 나이에 제한 없이 지금은 은행에서 나오는 이자도 25만 불 넘는 인컴에 대해서는 메디케어 텍스를 물어요. 지금 그 펜션이 뱅크럽트 한다는 것은 소셜 시큐리티는 걱정이 없는데 문제는 메디케어예요. 우리가 많이 살기 때문에 그 정부에서 내주는 우리 지금 그 메디케어 카드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내주는 그 비용이 무지무지하게 많거든요. 그렇게 많아요. 근데 그것이 조금 벗어나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살다가 죽게 되면은 메디케어에서는 내 개인이 메디케어 때문에 그 정부가 돈을 얼마를 썼느냐를 봐가지고 계산해서 법적으로 그 리미트되어 있는 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컬렉션합니다. 컬렉션하는데 그 컬렉션하는 것을 위해서 대개 경우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이나 뭐 이제 뭐 은행 어카운트나 이런 데서 그 사람들이 이내 그것을 어태치를 해요. 그래갖고서는 거기서 컬렉션을 하는데 우리 미국의 지금 서민들의 경우는 죽을 때 보게 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 자기 집밖에 없다고요. 미국에서 꽤 좀 오래된 얘기지만은 10만 불 이상의 에스테이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5%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물론 이제 몇 빌리언을 가지고 있는 부자는 0.00 몇 %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것 같지만은 머릿수로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 10만 불 이상 그 에스테이트를 가지고 있어서 죽는 사람이 5%밖에 안 된다. 그런 그 기록을 봤어요. 물론 지금은 그 좀 올라갔을 거예요. 제가 벌써 현업에서 손을 놓고 이제 그런 거 팔로우는 제가 조금 좀 오래돼서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 때문에 메디케어에서 내가 죽게 되면은 메디케어 때문에 생긴 비용 때문에 내게 컬렉션 들어오는 것이 거의 90% 이상 그 사망자에게 다 들어와요. 그러면 자기 펜션 돈이 있든지
자기 세이빙 돈이 있는 사람들은 그게 문제가 안 되는데, 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집뿐이고 정부에서 주는 비용으로 다 내가 이게 메디케어하고 저 인슈런스 이거 다 아니 그거 아닙니까? 내 의료 비용을 부담했을 경우에는 거의 모두가 다 그 컬렉션에 맞습니다. 맞는데 미국에 5개 주가 있어요. 플로리다, 텍사스, 워싱턴 스테이트하고 다른 숫자를 하면 5개 주는 레이리 볼드 트러스트라는 얘기를 써요. 그 옛날 존슨 대통령 부인이 레이리 볼드 아닙니까? 그때 만들어놓은 법이 돼서 그런데 레이리 볼드 트러스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레이리 볼드 트러스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을 셋업을 해놨으면, 이 트러스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 종류의. 그 레이리 볼드에 해놓으면은 내가 집이 $1 밀리언짜리 살아도 내 죽는 그 순간에 내 베니피셔리에게로 내 집이 타이틀이 넘어갑니다. 그것을 메릴랜드에서는 TOD라는 단어를 써요. Transfer of Death. 죽자마자 내 가지고 있는 집의 타이틀이 내가 누구에게 주겠다는 사람의 이름으로 넘어가 버려요. 그러면은 내가 죽은 다음에 내 자산이 없으니까 메디케어가 내 자산을 뺏으러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는 집, 자기 홈스테이, 자기 사는 집에 한해서만은 그와 같은 베네핏을 주는 것이 그 레이리 볼드 트러스트 스테이트는 법이 따로 되어 있는데, 메릴랜드는 그것이 이리버커블 트러스트를 통해 갖고서 하는 그 법 구멍이 있는 건 제가 압니다. 아는데 제가 왜 이걸 지금 자신 있게 말씀 못 드리는 거니, 제 걸 제가 못했어요. 제가 플로리다에 그 집을 가지고 있던 것이 팔리기까지는 제가 플로리다 레지던스십을 가지고 있어야지 내가 그거 정리하는데 세법상이 조용해요. 그래서 그냥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 못 하는데 플로리다 집을 글쎄 뭐 제 생각에는 내년 보면은 정리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정리하면은 제가 메릴랜드로 오면은 이내 제 지금 가지고 있는 콘도를 집으면서 한번 해보겠어요. 왜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니? 요 법을 신경 쓰는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 그 트러스트니 뭐 이런 법을 핸들하는 로여에게는 너무나 뺏어먹을 근거가 작아요. 가난뱅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얘기는 내가 사는 집을 프로텍션하기 위해서 그걸 한다는 사람은 그 트러스트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로여에게는 매달려봤자 받아먹을 게 없는 가난뱅이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트러스트 로여들이 그 신경 안 쓰고 안 써요.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연락을 해봤어요. 내가 너희 그 로펌에서는 이거 하니까 we don't handle those things. 귀찮은 거니까 안 해요. 조금은. 이 트러스트를 셋업하는데 비용이 레이리 볼드 스테이트 트러스트에서는 $350이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로여가 항상 로여는 이 트러스트를 만들 적에는 죽은 다음에 그 사람께서 돈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트러스트 커스터머를 홀드합니다. 그것이 바로 소시에이션에서는 자기 죽은 재산의 5%, 10%를 플랫으로 차지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재산이 $2 밀리언만 되더라도 10%, 5%면 5만 불이거든요. 10만 불이거든요. 그런 커스터머를 상대로 해서 해야지 로여들도 제 비용이 나오지. 우리 사는 집 안 뺏기려고 빨아먹다하는 사람한테 그거 해봤자 나올 게 없어요. 그래서 로여들이 안 해. 그래서 제가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얘기하다가 하니 말씀하세요. 제가 듣기로는 예. 제가 며칠 전에 트러스트 로이하고 디스커션 했는데 메릴랜드에는 레이디 버드 그게 없답니다. 없어요. 예. 없는 대신에 이리버커블 트러스트를 통해 갖고서 똑같은 컨셉으로 셋업할 수가 있어요. 트러스트를 셋업을 해야 돼요. 그렇죠. 이리버커블로. 그래서 그 몇 사람을 내가 시켜봤더니 한 사람께서 리스판스가 로여가 $850 달라고 하는 로여가 나오고,
대개 3,000달러예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대개. 그런데 3천. 이 레이디볼드 트러스트는 존 점이 몽고원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고서 뭐 플로리다로 이사 가는 말 아니에요. 존 점이 몽고원이 거기에 등록해 놓으면은 그 집을 담보로 해서 내가 사는 동안에 돈을 꿀 수도 있고, 내가 또 좀 급하면은 팔 수도 있고, 마음대로 처리할 수가 있는데, 이리버커블 트러스트에 집어넣게 되면은 내가 메릴랜드는 5년으로 알고 있어요. 5년 동안은 그늘이질 못해. 네. 그런 법이 있어요. 하여튼 그런데 그 테크니컬한 점을 아직까지 핸들은 로열을 제가 찾지를 못했어요. 여러분이 요 법을 갖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 펜션 이런 거 셋업하는 그 SFC라고 하는 그 로열에게는 비즈니스 대상이 아니야. 그래서 안 해줘요. 그래서 제가 쭉 얘기했더니 정태경 씨가 제가 한번 해보죠 그랬는데, 일단 한번 질문제가 정리되면 내가 정태경 씨 데리고 같이 한번 해보았어요. 해봐서 성공하면 제가 그때는 오피셜리 발표할게요. 오케이? 지금 이제 여러분들에게 드린 이 소셜 시큐리티로 돌아갑니다. 자기가 예를 들어서 항상 매해 내 수입이 소셜 시큐리티 맥시멈 세금 내는 금액보다 내 봉급이 많았다고 생각하자고요. 그러면은 여기 지금 적어놓은 요 금액을 자기가 은퇴한 거로부터 빠꾸로 40년을 해요. 40년을 해가지고 40년에서 자기 수입이 나빴던 해를 5개를 털어. 그러면 35년이 되죠. 그 40년에서 좋은 해를 35해를 압출합니다. 묶어요. 묶어가지고 그 해에 들어왔던 모든 내 소셜 시큐리티 택서블 인컴, 서로 내가 봉급이 뭐 25만 불 받았어도 소셜 시큐리티 택서블 인컴만 합해갖고선 그 금액을 420으로 나눠요. 420으로 나누는 것은 420개월로 나누는 겁니다. 35년을 1년에 12개월로 해서 420개월로 나눠요. 그것이 내 소셜 시큐리티 베이스예요. 베이스인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1115불을 끊어. 이제 그렇게 해서 나누다 보면은 이제 그것이 뭐 어떤 사람들은 7,000불도 될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뭐 10,000불도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첫 번 1115불을 빼내. 그 금액 1115불의 90%는 내가 받는 금액입니다. 소셜시큐리티를 띄워놔요. 그 다음에 1115불을 빼고 들어보니까 내가 또 6,721불이 남아있다. 그러면 6,721불까지 금액의 32%를 거기다 계산을 해요. 그것이 에디셔널로 받을 수 있는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이에요. 그걸 또 띄워놔요. 그러고도 남는 게 있으면은 그 남는 금액의 15% 그걸 띄워놔요. 그렇게 해서 합합니다. 그러니까 수입이 많았던 사람은 수입이 적은 사람보다 자기가 벌어놓은 돈에 대한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의 농도가 좀 얇죠. 예, 덜 받죠. 거기에 비해서 인컴이 작은 미니멈 웨이지로 이런 사람들의 경우는 주로 이 1115불 케이스에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의 베이스의 90%를 소셜 시큐리티로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셜 시큐리티 금액이 계산이 돼요. 그러니까는 자기 소셜 시큐리티 금액을 자기 재료를 다 가지고 있으면 알 수 있습니다. 소셜 시큐리티는 일단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자기 개인 계산으로 계산이 가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남편 또는 부인이 사망해서 혼자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부부간에 소셜 시큐리티를 많이 낸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자기가 남편보다 소셜 시큐리티가 많았었으면은 더 이상 어쩔 수 없고 계산할 것도 없어요. 그러나 자기의 남편이 사망했는데 남편의 소셜 시큐리티는 자기보다 50%가 많았다. 그러면은 남편 받은 금액의
75%에 해당하는 그 금액하고 자기가 받는 금액하고의 차액을 자기에게 애드해 줘요. 이것이 그러니까 그 스파우스가 사망했을 경우에 그 이 차액이 자기에게 넘어옵니다. 그래가지고서 소셜 시큐리티가 이제 결정이 되는데, 그러면 소셜 시큐리티는 내 인컴 텍스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하는 이제 문제가 벌어지죠. 소셜 시큐리티를 많은 사람들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세금에 걸려들어요. 어떻게 걸려드느냐? 누구든지 자기가 리타이어해서 소셜 시큐리티를 받지만 펜션도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펜션하고 뭐 은행 이자하고 수입 전부 합해가지고 자기 수입에 부부간에 살아있으면은 32,000불, 자기가 싱글이면은 25,000불. 그 금액을 모든 자기 인컴을 다 합해요. 합해갖고서 그것이 넘어서면은 소셜 시큐리티의 85%를 띄어갖고서 거기다가 합합니다. 그래서 텍스블로 들어가요. 소셜 시큐리티 옛날에 세금 안 낸 거니까 자기가 세금 냈다고 해서 소셜 시큐리티 세금 몇 개 낸 거 없거든요. 그래서 애도 됩니다. 만일에 내가 소셜 시큐리티가 2만 불이고 다른 수입이 3만 불이다 하면은 2,000불은 띄어서 이 텍스 안 내는 돈으로 계산이 되고 나머지 넘는 금액은 85% 계산해서 그것이 텍스블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이게 말로 설명하기는 조금 복잡한 얘기지만은 소셜 시큐리티도 일부는 텍스블로 들어갈 수 있다. 근데 요즘에 이제 많은 알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야, 소셜 시큐리티는 나가 먼저 집어넣느라고 6.1% 낸 세금 아니냐. 그러면 또 내면 이중과세 아니냐. 그러니까 소셜 시큐리티에 대해서 세금 내는 것은 뭐 언페어하다. 그런 그 학자들도 좀 있어요. 있으나 여하튼 법입니다. 법으로 현재 그 법은 그 32,000불 넘는 그 금액에 대해서는 85% 소셜 시큐리티의 85%를 띄어갖고 내 오디너리 인컴에다 합해서 인컴 텍스를 물어요. 그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예? 예. 그러면 TSP, 그러니까 페더럴 가버먼트, 그러니까 TSP를 이제 만약에 빼기 시작하면 네. 그것도 인컴으로 들어가요. 인컴이에요. 그리고 페더럴 거버먼트인 경우에는 거기서 받는 사람들에게는 소셜 시큐리티가 없으니까. 그렇죠? 받아요? 아니 저는 아직 신청은 안 했지만 네. 그게 하면 에초스테이트 조금밖에 안 나올 거예요. 달라요. 그 계산 방법이 틀려요. 아까 저 부부 앞에서 32,000이라고 했어요. 네. 그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32,000불까지는 개인 인컴 텍스가 없어요. 물론 이제 32,000불 정해서 거기서는 디덕션이 또 나오니까 또 얘기가 또 달라지죠. 그런데 현재로서는 그 디덕션이 부부간의 조인트일 경우에는 스탠다드 디덕션이 29,200불이었고 지금 24년을 말합니다. 제가 2024년. 그 다음에 싱글인 경우는 14,600불 그 금액의 반이고, 그 다음에 헤드 오브 하우스홀드 여기 이제 그 자녀들을 데리고 계신 헤드 오브 하우스홀드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은 21,900불까지 그 스탠다드 디덕션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의 이하로 자기 소셜 시큐리티하고 전부 합해서 되는 사람들은 인컴 텍스 리턴 파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옛날 얘기 좀 할게요. 1980년대 미국 중부 미드웨스트에 그 텍스 플랜 어터니가 있는데 그 사람이 세금을 제일 작게 잘하는 텍스 어터니가 아주 알려져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그게 이제 그렇게 알려져 있으면 양쪽에서 이제 어텐션이 갑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한테 가서
돈을 내고서 컨설팅을 받아서 그 사람 지시를 따르고, 그 다음에 IRS에서는 저놈이 어떻게 여기에 그렇게 빼먹나 해서 그 구멍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요. 제가 쌍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얘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아티클도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1900 아마 80한 4, 5년도까지 그 사람 글을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쓰는 그 요령 중에서 그 카리비안에 있는 아일랜드에 있는 은행들하고 올게나이즈해서 하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제일 많은 클라이언트가 배우하고, 그 다음에 미국의 그 일리갈 그룹들, 이 깡패, 막 이런 언더그라운드 그룹들하고, 그 다음에 돈을 많이 버는 코퍼레이트 executive,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 클라이언트로 되어 있어요. 이건 피가 비싸도 다른 사람은 갖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 비밀을 알아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IRS에서 그 사람을 가장 추적해 보니까는 그 카리비안의 어느 아일랜드에 그 이 은행 그 이 보수하고 그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런데 더 이상은 알 재주가 없잖아요. 은행 비밀을 빼버릴 수도 없고. 그 사람을 가장 추적해 보니까는 그 은행 그 익세큐티브가 걸프렌드가 마이애미에 있는 걸 알아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간에 그 사람이 마이애미에 왔을 적에 그 걸프렌드 방에다가 가방을 놔두고 걸프렌드가 밖에 나간 사이에 IRS의 그 이 수사관이 몰래 기어들어가 가지고서 가방을 열어서 가방 속에 있는 걸 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끌고 나왔어요. 그래갖고 우선 리스트를 발견해갖고 우선은 조사를 시작을 했거든요. 조사를 시작하는데 그 조사가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우선은 하여튼 그 statute of limitation, 법적 조사 기간, 그것이 미국에서 이 세법은요, 일반적으로 감사하는 것은 3년이에요. 3년 파일한 대로 3년 이내에 감사를 안 하면은 감사는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파일할 적엔 벌써 1년이 지났죠. 예? 여러분들 세금 보고 올 적에 금년에 4월 달에 보고한 것은 2023년도 겁니다. 지금 2024년 아니에요. 1년 지나갔거든요. 텍스 파일하고서 24개월 이내에 내 거 오디트 해야겠다는 통지 안 받았으면 넘어간 거예요. 그것이 이제 first 그 statute of limitation이에요. 둘째는 크리미널을 조사할 적에는 5년이에요. 그래서 5년을 지나가서 끝났으면은 내가 크리미널리 인볼브 됐다고 하더라도 끝났구나 하고 한숨 쉬어도 돼요. 그 다음에 세금을 아예 보고해야 할 걸 보고하지 않은 빼먹은 거, 그건 10년이에요. 그래서 IRS가 세금을 받을 게 있으면 통지합니다. 당신 세금 얼마 빚졌으니까 내라. 그거를 첫 번에는 뭐 1년에 4번 보냈다, 그 다음엔 1년에 2번 보냈다, 그 다음엔 1년에 1번 보냈다, 이렇게 해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끝났나 보다 엉뚱하게 편지가 와. 거기에 10년 그 statute of limitation을 넘어가는 것을 아직까지 너 클리어하지 않다는 것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보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연장시켜요. 그렇게 해서 연장시키는 것 때문에 이제 내가 아까 얘기했던 그 사람에 대한 조사하는 것도 statute of limitation이 걸린 사람이 꽤 많았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얼마나 재미나 보세요. 국회에서 그 케이스 하나만큼은 statute of limitation을 연장시켜줬습니다. 법은. 이게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그 뭐 얼쩡얼쩡해서 넘어가게 되면 뭐 하고 뭐 해서 어떤 사람은 statute of limitation을 계산 잘못해갖고서는 한국에 다시 들어왔다 잡혀 들어갔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미국에서는 그렇게 조사를 해가지고서 끝내 조사해서 그 타개하고 그 로열을 영창에 집어넣었어요. 그 텍스 로열을. 그러면서 미국에서 생긴 법이 있습니다. 외국에 있는 뱅크 어카운트를 반드시 미국이 다 알아야겠다. 예? 그렇게 하고 외국에서 들어온 수입도 미국의 세원으로 집어넣어야겠다.
예, 이게 생겼어요. 생겨서 시작한 것이 몽고원이 첫 번째 이제 걸리는 게 몽고원이 스위스은행이야. 이 스위스은행에 가지고 있는 돈은 절대 입 다물고 안 내놓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대 스위스하고 딜이 이거 해가지고서 제 생각에 2004년인가 뭐 언젠가 이게 스위스가 끝내 무릎을 꿇었어요. 그래갖고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카운트를 다 미국에게 보고 하겠다. 이래가지고서 2014년도부터 아주 확고하게 이게 시작이 됐는데 외국에 있는 뱅크 어카운트에 있는 그 이자 수입은 보고해라. 그뿐이 아니고 외국에 있는 어카운트에 있는 밸런스를 보고해라. 이것이 생겼어요. 그것이 그때부터는 미국에서 우리가 엑스큐트 할 수 있다고 자신이 생긴 거예요. 왜? 스위스가 꿇었으니까. 아직까지 여기에 협조하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돈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 있으면 중국에다 갖다 입금하세요. 아직 중국에서 What is it? We don't have that kind of problem. 이게 중국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는 것 때문에 외국에서 다 보고하는데 한국도 제 생각엔 2018년도인가 한국에서 미국 국세청에 완전히 보고한다는 걸 제가 소식을 들었어요. 아마 장로님은 더 아실 것 같아. 그래도 보고하는 것이 저희 경우는 2010년부터. 2010년부터요? 근데 반드시 한 거는 한 15년 넘어서 시작한 것 같아요. 이는 그걸 아는 그때부터 해야 되는 사람이. 그렇죠. 아주. 예, 하는 거로 원칙이 돼 있었죠. 여러분이 2004년도인가에 스위스하고 해결되면서 이 미국에서는 해외 자산 보고하는 것이 아주 법이 생겨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외국에 있는 뱅크 어카운트가 1년에 자기 토탈 합해서 10,000불이 넘으면 반드시 보고하게 돼 있어요. 만약 보고를 안 하면 적어도 미니멈이 10,000불이에요. 벌금이. 예, 10,000불 또는 있는 금액 전부 아니면은 50%를 벌금으로 해서 뺏어갈 수가 있어요. 요즘에 40%로 줄었다고 그러는데 그 뺏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에 돈 가지고 있는 것은 다 보고해야 하는데 인컴은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미국의 텍스블이 아닙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때문에 어카운트가 있으면 보고를 해야 돼요. 그거 이해하시겠죠?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어카운트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어머님이 연만하셔서 어머님 재산을 미국에 사는 딸이 거기다 같이 사인할 수 있는 그걸 등록해 놨으면은 그 어카운트 사인할 수 있는 어카운트가 어머니 거지만 있으면은 딸도 보고해야 돼요. 미국에다가. 그러니까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중에서 한국에 내가 사인할 수 있는 어카운트가 몇 개가 되고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 생각하셔서 만일에 금액이 1년에 어느 때든지 모든 어카운트 합해갖고 10,000불이 넘어서면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어느 때든지요. 제가 저 회사는 the end of the year, 그러니까 December 31st에 돈이 얼마인지를 보고한다. 1년 중에 어느 때든지예요. 1년 중에. 그래서 그 어카운트를 디테일하게 보고할 적에는 어느 지점, 거기 어카운트는 죄송합니다. 내가 어떤 이름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지, 내 패스포드로 되어 있는지, 뭐로 되어 있는지 그 어카운트 넘버까지를 등록된 내용까지를 다 보고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지점의 그 주소를 보고하게 돼 있어요. 근데 지난 한 3년 전부터 보니까는 한국에서
아주 달성이 퍼펙트하게 와요. 그 전에는 뭐 보고라고 하니까 뭐 이상한 보고서도 뭐 별거 나오더니 지금은 아주 정확하게 와요. 아주 그 은행 주소, 그 다음에 그 어카운트 넘버, 은행 발란도 정확하게 와요. 그래서 은행에다가 그냥 연락하게 되면 그 은행들이 다 알아서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꼭 그거 생각하시고, 제가 어느 목사님하고 얘기를 했더니 뭐 선교자금도 한국 어카운트에 있고 뭐 뭣도 있고 뭐도 있고 그거 다 보고해야 합니다. 선교자금도 보고해야 돼요. 예. 세금을 내고 안 내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보고해야 합니다. 그 보고받는 것이 이유가 그 미국에서 불법 자금 움직이는 것 때문에 더 컨선을 해요. 뭐 정직한 사람들 자기 애들 학자금으로 가지고 있던 돈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 쓰는 게 아니에요. 보고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사업에 관련되어 있는 거. 만일에 내가 어느 회사에 50% 소유권이 한국에 있다. 그런 그 사업에 관련된 것도 보고를 해야 합니다. 뮤추얼 펀드 어카운트도 보고해야 하고 다 보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꼭 고려해 주세요. 한국에서는 한참은 지금도 그런가요? 스탁 캐피탈 게인 텍스가 없었죠? 없죠? 없었어. 스탁 트랜잭션에서 나오는 그 게인 텍스가 없었어요. 없죠. 네. 그래서 한국의 어카운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많이 봤어요. 근데 다 보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개인 텍스, 개인이 한국에서는 물었든 안 물었든 간에 미국에서 보고를 해야 돼요. 보고 텍스블로 들어가야 돼요. 질문 하나 더 해도 될까요? 네? 원천 징수가 뭐예요? 네. 원천 징수는 한국에서 내는 세금입니다. 한국에는 원천 징수에 갑근세, 을종세, 병종세 뭐 이런 게 있는데, 갑근세는 노동에서 보는 그 언드 인컴을 말하고, 을종이 그 은행 이자죠. 병종이 이자인 겁니까? 을종이 이자입니까? 하여튼 그 신중세는 소스에 대해서 이름이 달라요. 다른데 한국에서는 국세가 있고 지방세가 있어요. 지방 부가세는 국세의 몇 퍼센트를 더 내는데, 한국의 중앙정부에서 내는 그 원천 징수는 미국에서 세금 계산할 때 그 소득을 미국에서 다시 계산하기 때문에 그 소득에 대해서는 그게 크레딧이 돼요. 비교적 한국 세금이 미국 세금보다 높습니다. 원천 증세는 그러니까 월급을 주면서 거기 떼어버려요. 주는 사람이 예. 그 소득세예요. 예, 소득세인데 제가 한국 회사에서 이사를 월급을 받거든요. 근데 원천 징수를 꽤 많이 띄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회사에서 정부에서 내요. 한국에서 내는 그 수입에 대해서 미국의 세금복을 중에 세금복을 해야 합니다. 포린 인컴으로 하면서 거기다 난 세금은 크레딧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 부가세 때문에 제가 메릴랜드에 오피셜하게 편지를 한번 냈었어요. 우리 부가세가 한국의 지방세이기 때문에 스테이트에서 스테이트 인컴 텍스에 크레딧을 줘야 한다고 했더니, 메릴랜드에서 제게 편지 온 내용이 메릴랜드하고 한국 정부하고는 어떠한 세금 어그리먼트도 한 게 없대요. 그래서 그건 줄 수 없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 그 내용이 있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참 얘기 좀 할게요. 이 세금 얘기를 하니까 저한테, 나 이게 미국의 세금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한국으로 가야겠습니다. 그래. 그럼 지금 영주권 가지시고 그런 거 다 포기하니까, 그거 영주권 뭐 필요 있습니까? 나 그거 다 이제 포기하고 가랍니다. 여기에 조심할 점이 있어요. 미국에서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갈 적에는 미국은 전 세계에 있는 그 재산을 미국 시민이 미국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계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가 내게 준 땅이 있어도 그 땅이 시가가 얼마나 올렸느냐에 따져서 캐피털 게인 텍스를 내가 미국을 포기하고 나갈 적에는 세금을 물어야 합니다. 지금 이해가 가시죠? 네? 네. 그러니까 내 가지고 있는 재산이 미국에 있든 중국에 있든 일본에 있든 소련에 있든 간에 내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간다고 하면은
일단 그 모든 재산에서 생긴 캐피탈 게인 텍스. 캐피탈 게인 텍스는 옛날에 내가 산 금액하고 지금 시가하고의 차액을 캐피탈 게인 텍스로 계산합니다. 캐피탈 게인 텍스에 리얼라이즈드 게인이 있고 언리얼라이즈드 게인이 있어요.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는 거니? 이번에 해리스가 출마하면서 나는 언리얼라이즈드 된 이 게인에 대해서도 과세하겠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랬다가 하도 지금 그게 리스폰스가 나쁘니까 요즘엔 그 얘기를 하는 걸 못 들었어. 그러나 첫 번에 그 양반이 얘기할 적에 언리얼라이즈드 게인에 대해서 세금을 물리겠다고 했어요. 그건 무슨 얘기인 거니? 내가 10년 전에 예를 들어서 제너럴 모터 스탁을 샀는데 그때보다 지금 50배가 올랐다. 그런데 나 지금 팔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올린 금액이 언리얼라이즈드 게인이에요. 거기 비해서 금년에 내가 10개를 팔아서 만불 이익금을 봤다면 그 만불은 리얼라이즈드 게인이에요. 이 언리얼라이즈드 게인에 대해서 세금을 물리겠다는 얘기가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영향을 주는 거니? 미국의 모든 기업이 각자들이 자기가 다 조금씩 인베스트해서 가지고 있는 스탁은 뭔 거니? 그 비즈니스 자본금을 대준 거거든요. 그게 죽어버려요, 앞으로. 그래서 앞으로 이 비즈니스에 대한 인베스트먼트가 어떻게 되느냐 문제가 확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에코노미스트들이 떠들어보니까는 지금 여하튼 해리스에 대해서 해리스가 에코노미 플랜 얘기할 적에 그 얘기는 입을 다물고 있어요. 근데 그 뒤로는 듣지 못했어. 한번 첫번 딱 듣고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왜 내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거니? 내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간다고 할 적에는 그 스탁이든 내가 외국에 가지고 있던 리얼스테이트가 뭐건 간에 전체 이익에 세금을 물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미국 시민권을 포기한다고 하는 것이 자기 그 세금하고는 무지무지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을 머릿속에 좀 참고로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냥 우리 클래스에서 얘기 잡은 거는요, 뭐 이거는 텍스 부리고 이거는 텍스 부리고 이건 빼먹고 이건 뭐 안 빼고 이거 제가 안 잡았어요. 전혀 관련이 없는 분들이에요, 이게. 오케이. 그래서 제가 그저 딴딴지 같지만 우리 그 엔바이런먼트에 내게 관련되는 이 세금을 제가 주제로 잡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문하실 거 있으면 제가 또 질문을 받을게요. 예, 질문 있습니다. 예. 그 한국 국적을 회복한 사람이 경우가 돼요. 네. 제가 듣기로는 그 사망할 시점에 한국서 사망하느냐 미국서 사망하느냐가 큰 영향을 미친다고 들었는데 그게 네. 그 세법이 적용되는 네, 세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법 중에 중요한 것이 재산이 어디에 있느냐 따라서 미국에서는 주법을 따라요. 그 죽을 적에 가지고 있는 그 재산 정렬 적에 에세이 텍스가 주법을 따릅니다. 그 다음에 미국에 살았으면은 연방세는 미국 세법이 따릅니다. 따는데 만일에 내 재산이 한국에 가지고 있는 게 있으면은 그것은 한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한국을 따라요. 그래서 이 관계가 제가 아는 상식으로서 설명을 해도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 만약에 미국, 한국 양쪽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한국에 나가서 사망하는 경우에 한국 정부에서 미국에 있는 재산까지 과세를 한다는 그런 과세해요. 과세하는데 단 한국의 세법이 지금은 현재 어떻게 문제는 거니 한국의 그 에스테이트 텍스로도 미국 에스테이트 텍스로로 많이 지금 따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코디파이 되어 있는 거 안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미국에서 양쪽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미국에서 죽으면은 일단 미국의 에스테이트 텍스 로에 따라야 돼요. 따르는데 거기에 비해서 한국에 깔려 있는 거는 한국에서 자기네들이 정리하거든요. 그것을 종합해서 계산하는 그 룰이 있어요. 한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제가 한국은 이렇게 장담하게 얘기를 못해요. 그러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재 한국이 많은 세법이 미국을 따라오고 있고, 예를 들어서 상속세도 한국은 이래요. 한국에는 내가 죽으면은 법적으로 내가 우리 아버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가 아버지 윌이 어떻게 됐든 간에 있어. 그걸 줘야 돼. 근데 미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내 상속세에 아버지가 내 이름을 빼놨으면은 배우자가 아니고 내가 아들이면은 내가 받을 권리가 없거든요. 미국의 상속세는 배우자는 뺄 수가 없어요. 배우자는 반드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그러나 아주 그 아버지한테 언에티컬하고 뭐 해서 저놈은 도저히 내가 내 자식으로 생각할 수 없다 해서 상속세에서 제외한다면은 제외되는 걸로 알아요. 빠져, 윌이. 한국은 뺄 수 없어요. 한국은 아무리 고약한 아들이라도 줘야 돼. 맞습니까? 네. 줘야 돼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근데